가상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이너 하시은 씨 나와주셨습니다. 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혹시 밤 새셨나요? 아, 네. 잠은 뭐 맨날 들쑥날쑥해서요. 네. 네, 가상화폐를 연구하나 늘 밤을 새시는 블록체이너 하시은 씨, 그리고 늘 배워가는 개그맨 이영식 씨. 네,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과감하게 긁어드리는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질문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연구소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수원대학교에서 금융공학대학의 하태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법무법인 율촌은 법무법인 율촌을 소개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법무법인 수원대학을 율촌도 네, 궁금하고요. 네, 강의하시는 소개는, 것도 궁금하고요. 예.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5대 로펌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를 논하면서 뭐 온갖 법률 규제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법률 규제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로펌의 도움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죠. 국내 5대 로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로펌의 2년 연속 수상이 된 국내 굴지의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바쁘시고 또 잘 나가신 분인데 저희가 또 특별히 코인 넘버원을 위해서 이렇게 섭외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국내 가상화폐 시간은. 저번 주에 저희가 중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좀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시장이 한국에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뭘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왜 이렇게 커졌느냐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상화폐 시장을 키워준 사실 제일 큰 조력자는 자본 통제가 가해지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을 수백 불까지 끌어올린 주범이 그때 당시에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터키 밑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이제 소위 그 자본 통제가 가해졌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마음껏 송금이나 이런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비트코인을 선호를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사상 처음으로 수백 불까지 이제 끌어올렸고, 바로 그 다음 해인 2014년도에는 중국이 사실은 자본 통제가 많이 가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0불을 돌파를 시킨 주범이 중국이었고, 올해 사실은 이게 500%가 성장되었거든요. 5배가 이제 올랐는데, 굉장히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사실 작년부터 중국 위안화가 이제 흔들리면서 중국 당국이 굉장히 강한 개인 송금이나 이런데, 그리고 중국 기업의 해외 M&A 이런 거를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확 이쪽으로 이제 쏠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이 가상화폐 붐이 일었느냐? 첫째,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저금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을 벌 기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목말라하는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에서 붐을 타게 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저금리로 유명한 일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또 중국대로 자본 회피 이런 목적으로, 이는 동양 3국인
한중일 3개국에서 네. 굉장히 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주된 이유가 저희나라보다 뭐 되겠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오히려 붐 아닙니까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통화 기준으로 일본이 최고예요. 지금 42% 정도를 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US 달러죠. US 달러가 한 27%. 3위가 이제 중국이 한 16%였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11% 정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굉장히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제가 굉장히 신기한 또 뉴스를 봤는데 네.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그 가상화폐 거래량이 3위래요. 3위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아주 높죠.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지난 24시간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높은 게 이게 뭐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현 씨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가상화폐가 인기인 걸까요?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인기 있는 거는 뭔가 뭐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찾으면 뭐 결국에는 이 돈들이 다른데 넣자니 그거보다는 이게 월등히 뛰어나고 수익률이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보수적인 국가에서 규제가 좀 많은 국가에서 더 가상화폐 사용률이 높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근데 또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또 국내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그 각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라는 자체가 뭐 기존에 있던 어떤 법규나 규범 이런 걸로는 제대로 정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폐냐, 아니면은 상품이냐, 아니면은 일종의 증권이냐, 혹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냐, intangible property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라고요? 프라파티? intangible property, 무형의 자산.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걸로 정의를 해야 될지도 사실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느 나라 정부도 명확하게 법적인 이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잣대로 이거를 바라보기는 지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 정부에서는 아직 이게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규제가 도입되는 거는 소비자 보호 차원입니다. 이 투자가 이제 하고 이루어지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다가 손실 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보호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씩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당히 또 할 얘기가 많은 것 진짜 많을 같은데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상품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데 좀 일반 상품으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같은 논리인데요. 하나 중앙은행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오늘 어제군요. 어제 그 이제 또 관련되는 어떤 ICO 관련되는 어떤 그 발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관계자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화폐라는 용어 쓰지 말아라. 화폐라는 거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만 화폐라는 용어를 쓰지 이 가상화폐가 무슨 화폐냐, 화폐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네요. 했어요. 지금 빵 터지셨어요. 시은 씨 어떻게 좀 아니 자기가 무슨 정말 죄송한데 그분께는 너무너무 죄송한데 물론 정의를 내려서는 저희가 화폐라고 뭐 화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서 사람들이 화폐로 믿고 화폐로 쓴다면 그게 화폐인데. 그렇죠. 네. 벌써 가상화폐잖아요. 다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뭐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뭐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원숭이들한테
바나나 원숭이들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원숭이들한테 호두를 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바꿔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원숭이들은 호두를 가지고 그 화폐라고 생각하고 쓰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건 호두지 화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좀 웃겨서 터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재정 아예 돈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재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맞아. 일본은 화폐로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아직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 나라는 없고 일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화폐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는 인정을 했어요. 뭔가를 사고 팔 때 비트코인을 쓴다. 이거는 규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비트코인을 지불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살 때 비트코인을 파는 걸로 보고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팔 때 소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세 자체를 면제를 시켜줬다는 거는 이제는 사고 파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된다. 지불 수단으로는 인정하겠다. 즉 화폐의 일부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화폐로 인정한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날카롭죠? 굉장히 날카로우시고.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가 있어요. 물론 뭐 별로 중요한 나라들은 아닌데 그런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화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거를 앞으로 몇 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고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뭐 있는 비하 발언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미국도 가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태원 등지도 가봤었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또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술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뭐 모든 것들을. 송아 씨는 그 비트코인으로 생활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떠셨어요? 느낀 점이 우선은 진짜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미 지금 이용되고 있고 화폐가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돼 있는데 왜 이게 화폐냐 아니냐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이거랑 뭐 흡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동성애 결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이냐 아니냐, 사실 사랑하는 사람 두 명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인데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세금부터 시작을 해서 막 가지각색의 그런 게 얽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의 가치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뭐 정부에서 봤을 때는 뭐 세금도 있고 뭐 자금 세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이제 조금 말한 부분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이제 화폐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원래 이 가상화폐가 탄생한 자체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겁니다. 2008년도 그 금융위기가 가장 극심할 때, 그때 10월 31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 때 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은 말들을 하진 않았는데 그분의 말을 이렇게 쭉 봐보면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트러스트로 인해서 돌아가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그는 어떤 불신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통제가 전혀 필요 없고 은행이나 이런 제3의 주계기관이 전혀 필요 없는 순수한 P2P로 거래가 되는 통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만드는 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각국 중앙은행들은 또 이거를 갖다가 화폐로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들이 구축하고 있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지구의 정말 99%가 인정을 할 때 돼서 인정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우려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은행마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그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몬이 비트코인은 이거는 화폐가 아니다, 이건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모건 스탠리 CEO가 비트코인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가격이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은행들과 기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마저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알기 힘든 거는 이 사람들이 뭐 시장 조작을 위해서 자기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데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사기다, 프로드 용어를 썼고 거기에 비해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 모건 스탠리의 CEO는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It's not a fad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엇갈리는데 BIS라는 또 굉장히 국제적인 기구가 있어요. 이건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국제결제은행이 지난 16일 날 또 발표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각국 중앙은행이 앞으로는 자국의 법정 화폐를 가상화폐 형태로 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는 시각도 다르고 이게 이제 곧 꺼질 거다, 없어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 앞으로 좀 각국 중앙은행들도 애서 무시하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가상화폐를 자국의 통화를 그걸로 발행하는 걸 좀 검토해봐라. 이런 의견,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전에 저는 이제 연예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평론가들이 6점대를 줬대요. 네. 성공 확률의 6점대, 10점 만점에. 그래서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굉장히 낮은 거죠. 네, 6점대면 거의 이제 뭐 저조한 건데요. 근데 결국은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를 바꿨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진짜 돈이냐, 아니면 화폐냐, 뭐 이런 거부터 지금 정의를 내린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뭔가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화폐로 인정돼서 전 국민이 혹은 전 세계인이 화폐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말씀대로 그런 건데 우리 하신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 저는 뭐 아까 이게 약간 반정부주의, 그러니까 아나키즘에서 암호화, 크립토 아나키즘에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P2P 형식으로 이거를 실제로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나키스트적인 마인드로 정말로 정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의 암호화폐들은 다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가 되거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도권의 개입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하지만 이건 동시에 실험이에요. 어마어마한 실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험이 딱 진행된 지 8년밖에 안 됐어요. 네, 제일 오랜 비트코인이 8년이 됐으니까 이 실험은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실험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실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뭐 좀 더 나아진 게 있다면 이게 발행을 하는 게 우리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로 새로운 실험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코인들이 뭐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1000개 중에서 대다수는 이제 망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가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가치가 코인 하나하나 가치가 없어졌을 때 왜 가치가 없어졌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저희가 학습하고 그래서 좀 더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그런 시스템에 향해서 이상적인 돈이 무엇인가에 향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진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 설마 지금 암호화폐가 저는 암호화폐가 없는 세상도 상상을 많이 해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래도 돈의 본질, 뭐 가치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채팅방을 이제 보니- 없어지면 저희 프로그램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네, 가상화폐 전문 세계 최초 그거 맞지 않습니까? 아이고. 채팅방을 보니까요.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곧 권력의 이동이죠. 분권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혹시 좀 인정을 조금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다가올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본인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오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빠질 때 그 5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부인이잖아요. 부인하는 거. 나는 괜찮아. 난 정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고 이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는 끝에 다 겪고 난 뒤에 용남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순탄하지 않았는가도 싶어요. 지금 그 우울증의 5단계에서 막 한 것 같고 이게 더 거세지면 더 거세지지 덜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대로 뭐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은 지극히나 작은 것이고 이것이 뭐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 금융권의 명함에 내밀 수 있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다가 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본격적인 뭐 패권 다툼 이거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가상화폐가 정말 이 화폐냐 아니면 뭐 일반 상품이냐에 따라서 이 관련 법도 너무 많이 틀려지고 각국의 이런 제도들도 너무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어떻게 각국의 규제들이 변화하고 있나요? 일단 그 뭐 각국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에 이제 유럽 의회가 불간섭주의라는 원칙을 내놨어요. 그 이제 hands off approach라고 그러는데 손을 대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는 가상화폐 같은 이는 그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는 섣불리 이거를 규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 새로운 신기술이 가지고 올 인류에 대한 이익 이런 거를 충분히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규제는 이는 새로운 신기술이 충분히 도입되고 난 뒤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은 중국 같은 나라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를 자본 회피, 이 국민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소나기에 이제 장악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잡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강한 규제를 지금 내놓는 나라가 있고 미국은 이제 조금 미국은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 있어서 이게 과연 ICO나 이런 게 규제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앞으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는 증권으로 보겠다. 그래서 SEC라는 정권 당국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국세청에서는 이거 이용해 가지고 돈 번다. 돈을 버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재산 증식 행위이기 때문에 세금 매겨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각국별로 스탠스를 달리하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영식 씨는 어느 나라 법이 마음에 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뭐 국세청에서는 이제 사실 뭐 세금 관련된 얘기도 하실 거고 한데 이제 유럽은 어찌됐든 뭔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포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유한 느낌의 그쵸. 예,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엄마의 그쵸. 느낌, 이렇게 그렇죠. 잘 클 수 있게끔. 맞아요. 시은 씨가 볼 때는 어떤 규제법이 좀 이상적으로 보이세요? 저는 이거 파격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규제법에 그닥 신경을 안 써요. 네, 왜냐하면 저는 뭐 암호화폐 거래할 때도 거래소 굳이 안 거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뭐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정말로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암호화폐가 우리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 몇십억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보수적인 국가에서 더 활발하다는 게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나라들은 저는 암호화폐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점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거는 나라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든지 안 돌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한테 금융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 혜택을 주고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이 큰 배경일 수도 있지만 약간 최대한 지구 전체에게 득이 되는 거를 저는 좀 선호를 해요. 근데 그 선호한다는 게 선진국에 살고 있고 나는 진짜 이 제1세계 금융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아 그래 법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뭐 많은 나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뭐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자기가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또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같은 쪽은 뭐 섬이 몇천 개가 있잖아요. 몇천 개가 있는데 그 섬마다 은행이 들어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생사가 걸린 거라면 기를 쓰고 이거를 배울 겁니다. 배우고 이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항상 말이 많은데 그쵸. 베네수엘라에서 항상 말이 많은데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룬스케이프라는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몬스터를 이렇게 죽이고 몬스터를 죽여서 금을 모아서 이 금을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해요. 이 금을 모아서 뭐 1시간에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 나오거든요. 500원이 나오고 정말로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채굴이죠. 금채굴이 게임 금채굴인데 2불에서 3불까지 벌 수 있대요. 1시간에. 근데 자기들이 그 1시간에 버는 돈이 뭐 500원에서 3,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했을 때 자기 나라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뭐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에서는 지금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점만 해도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와는 또 무관하게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현 씨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게임을 했을 때도 코인을 받지 않습니까?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 네. 코인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게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용이 돼요. 그리고 실제 환전하는 사람도 있고 있죠. 또 그걸 해가지고 지금 아까 채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은 일종의 가상화폐로 그러면은 봐야 되느냐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 이와 같은 사이버 세상이 이제 점점 발달하면 할수록 기존의 잣대로는 바라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온다. 우리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 씨 베네수엘라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네수엘라를 잘 몰라서 베네수엘라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아니 저는 이거는 하도 여기를 공부하다 보면 나라들이 몇 개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국가들이 있어요. 계속 언급되는 이제 국가들. 계속 비유하시는. 네,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남아메리카 국가들 그 다음에 뭐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도 언급이 되고 이제 우리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몇 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뭐 인도 같은 나라들, 중국에서도 뭐 중국에서 막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인구수 통계를 내면 그건 믿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애들이 알아서 숫자를 잘 맞춰서 거기에 등록 안 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베네수엘라 인구가 많나요?
베네수엘라 그래도 인구 꽤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마 한 명이라도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다면 이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해가 되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네. 뭐 진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이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예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통일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 은행들이 갑자기 북한으로 막 가가지고 우리가 막 은행을 세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못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건데요? 근데 이거는 참여를 가능케 해준다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으면. 피처폰, 그것도 요즘 폰이 아니라 피처폰. 베네수엘라 친구들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영국에 살다가 홍콩에 살다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달러는 어디 가든지 좀 많이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를 가져갔을 때는 직접적으로 좀 쓸 수가 없고 환전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좀 불편한 점들을 느끼면서 이게 한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씩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핸디캡 같은 것들이 환전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존재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화폐가 아직은 메인 화폐가 아닌데 이런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생기고 가상화폐가 생기면 더 이상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도 메인 화폐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이런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ICO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ICO에 있어도 각 나라마다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어떤 나라들은 금지야. 더 이상 너는 ICO 하지 못해 이거고 어떤 나라들은 우리는 ICO 환영한다고. 내가 ICO 환영한다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못 사는 나라인데 와서 우리 국가에서 ICO 하셔도 돼요. 저희는 외국 이제 자본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오는 걸 저희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국가들도 있고 이게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그럴 거라고 건가요? 예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럴 것이라고. 아니면 뭐 아까 또 21세기잖아요. 네. 정보화 시대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정보는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아직 인터넷화는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돈을 인터넷화해서 돈도 결국에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국경을 초월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네수엘라 신생아들이 베네 쪽을 입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신생아들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ICO 쪽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ICO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ICO를 사실상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스위스에 가가지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ICO를 합니다. 스위스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장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이제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면 종전에는 이게 이제 가상화폐만을 위한 가상화폐 발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실제 프로젝트 단위로 가상화폐들이 발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태양광이 뭐 사막에다 쫙 깐단 말이에요. 이 까는 거는 프로젝트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프로젝트만을 위한 소위 에너지 머니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펀드 같은 느낌도 드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펀드 형태가 아닌 이제 가상 화폐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다음에 할리우드가 어떤 좋은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영화 시나리오를 백서 형태로 만들어서 가상 화폐, 소위 그 무비 머니를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갖다가 만들 때 소위 그 뮤직 머니를 또 발행을 하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그맨이신데 개그 프로 뭐 이런 또 가상화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한번 바래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네. 프로젝트용으로 이제 지금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암호화 시장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번에 그 국내 ICO 방금 이야기한 이런 거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이제 불법적인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 막아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이 국내 가상화폐 세계적인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도하는 입장은 솔직히 아닙니다.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좀 측면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법규나 이런 부분도 그런 쪽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뭘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미국이나 뭐 EU나 혹은 옆에 있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어떤 가상화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규제를 도입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후행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지 않겠나 뭐 이렇게 바라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그 후행적이라는 말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좀 많이 바빴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뭐 독일에서 친구들이 막 두세 팀 오고 이번 주는 그 비탈릭 뷰테린의 내한 것 때문에 계속 바빴거든요. 근데 그 모두가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량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한데 투자 돈 좀 그만하고 개발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너무너무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맞는 게 만약 나라에 있는 게 투자자밖에 없으면 그리고 나라가 다른 식으로 발전을 안 하려고 하면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 그럼 그 불이 뭐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사실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사용률의 3위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나 이게 법이나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시은 씨도 외국인 친구분들을 만나봤다고 하니까 그들은 좀 어떻게 내다보는지. 근데 제가 이거 네.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되는 게 중앙 집중화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이버 기사 한번 딱 뜨면 다 알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뭐예요? 물어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더리움 뭐예요? 하면 들어는 봤어요. 근데 외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도 물어보면 나라가 넓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에서도 친구들이 왔을 때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뭐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자기들 블록체인 회사 대표인데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내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 빚을 다 갚아주고 어머니 막 너무나도 효도를 했는데 어머니 아직도 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신대요. 그래서 와 이게 이런 게 가능하기도 하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뭐 주변에 뭐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한다 이런 거 하시면 뭐 그래 좀 말씀을 하시고 다니면 그래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주는 분위기인데 거기는 그 친구는 아예 포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엄마 죽었다 깨어나셔도 이거 이해 못 하실 것 같아.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후하게 봐서 뭐 10명에 1명 꼴, 뭐 10명에 2명 꼴 이런데 거기는 진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과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들어는 봤는데 제 주변에서도 나 그거 다 들어는 봤어. 근데 자세히는 모르는. 근데 제가 또 미국에 갔을 때 또 우연히 또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카페에서 대학에서 비트코인을 전문으로 또 강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여기 댓글에도 올라와 있지만 투자자는 많은데 개발자가 없고 좀 인재를 블록체인 쪽으로 이렇게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좀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우리 시은 씨의 손가락 V자 꾸물꾸물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좀
이 단어가 맞나 아닌가,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인가, 화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화폐라는 단어를 쓰지만 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그러니까 화폐라는 단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금 네, 이게 네. 가상 뭐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럴 때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 특별히 의미는 없는 겁니까? 의미는 있죠. 약간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비꼬일 때도 쓰고요. 형님 참 잘생기셨어요.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잘생기셨어요 하는데 성화 확신은 씨 안 오늘 되는. 되게 네, 예쁘시네요. 확실히 이게 맞는지 네. 맞는지 아닌지 모를 때 그래서 화폐라는 단어 화폐 이건 저 모르니까 이게 맞는 단어인지 아닌지. 교수님 딱 보면 딱 교수님 같아요. 이렇게 할 때 네. 이렇게. 네. 이거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 따옴표 코트를 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어떤 용어를 쓸 때. 그리고 ICO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ICO가 진화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비탈릭 뷰테린이 이니셜 코인 원래 ICO가 이니셜 코인 오프닝인데 그게 아니라 인터랙티브 코인 오프닝이라는 새로운 페이퍼를 냈어요. 오, 멋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ICO 형태 이대로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만약 그걸 생각하시고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다면 큰 오산이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는 저희마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자금 조달 그런 거 다 편하고 그런 거는 좋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방법이 없는가를 정말 많이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벤처 투자 형식이랑 이제 ICO 자금 조달 형식 이거 두 개를 잘 이렇게 맞물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ICO 그냥 사람들 투기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신신당부하는 거는 법을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법을 일단적으로 통과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것이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 법이 이 테크 시장의 새로운 혁신들을 따라가는 데는 한 발자국씩 계속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행적인 측면도 있어서 약간씩 늦어요. 근데 이걸 딱 맞춰서 갈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모든 기술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눈빛과 꿈을 집중하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그게 이제 뭐 이더리움이 약속하는 그런 법 중에서 그거 기술 중에서 하나예요.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인간이 모든 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드 매출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법들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대체를 하자라는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미래에는 좀 더 이 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상상도 해보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한 이코노미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법과 규범 체계는 전통적인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빨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이나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후행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규범은 빨리빨리 고칠 수가 없고 빨리 고치는 경우에는 또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단 잠깐은 wait and see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이 얼마만큼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난 뒤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신용거래법 이런 것들이 다 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체계는 어쩔 수 없이 후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히려 법 체계가 지나치게 일찍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그 데미지를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히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해당 기술 발전을 다른 나라보다는 더 저해시키는 이런 역할이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는 신중하게 움직일 때는 그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저는 왜 마지막에 움직이나 했는데 또 이런 신중한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이건 약간 외람된 얘기가 아니라면 하나 질문을 하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저는 법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 중에서 이제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법이 저는 상당히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미래 법 체계가 지금 법 체계랑 매우 흡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많이 달라지겠죠. 네. 얼마만큼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펌에 지금 또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는 법률가들은 기술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그 기술 자체를 섣불리 알고 예단하고 어떤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교정을 하기 위한 이제 법률 체계를 만들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제가 참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상적인 사실 갈 길도 아직 진짜 멀고. 그렇죠. 아, 우리나라 법이 근데 저 궁금한 거는 많은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뭐 아이쇼를 한다던가 뭐 기업을 한다던가 우리나라에서 법에 대해서 아직 명료하게 이거다라는 게 본인이 알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안 돼, 이거는 아니어도 방향,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갈 거야. 우리나라는 이런 쪽으로 갈 거야라는 그런 방향성만 있어도 자기들이 좀 더 리스크도 이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지고 이제 새롭게 뭐 창업을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맞죠? 아니면 그쵸. 뭐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런 방향성이나 국가가 하는 이제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힌트 있나요? 같은 거 있잖아요. 저한테 본격적인 질문하시는 발표하기 네, 전에. 질문이에요. 네, 너무 저도 궁금해서. 궁금해요. 아니, 자, 이제 좋으신 질문인데 일단 정부 당국자나 이런 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들을 잘 못하실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불문법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거 하지 마라는 거 빼고는 다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 정부 보고 무슨 방향성 이런 거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지 마라는 거 빼고는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거만 되고 나머지 다 안 돼 이거예요. 아이고. 그게 이제 이 법 체계가 이제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또 이제 자꾸 이 생활을 하신 우리는 정부가 좀 가이드라인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영국 쪽 입장에서는 아예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상상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관련법이랑 앞으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또 법에 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봐도 될지.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 네. 4차 산업 인지 육성을 한다 했는데 트렌드에 맞게 빠른 행동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의견까지 마무리가 좀 훈훈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다음 해부터 네. 그 이제 초등학생들 다 이제 코딩 교육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코딩 교육 다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기성세대하고는 매우 큰 갭이 생길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코딩 숙제를 가져오면 엄마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항상 우리나라는 뭐 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는 그쵸.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인재가 자원이다. 네. 인재가 자원인데 20세기까지는 뭐 일을 열심히 하는 인재였으면 지금은 네, 코딩과 이런 신기술을 잘 맞춰가는 인재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국내 가상화폐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교수님을 모시고 조금 더 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마무리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요.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인사할게요. 코인 넘버 원.